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I was so used to you guys always being here to the point that I never once thought to imagine y'all not being here. I didn't have a single clue how much I needed y'all until now. For James, thank you for all the life lessons you taught me and for being the best honest dad ever. Your heart will finally be healed in heaven and neither of y'all will be in any pain anymore. Although that gives me so much comfort, your fight was not supposed to end there. 어느 평범한 목요일 새벽, 한 작은 5살 소녀가 부모님이 계시는 침실에 문을 연다. 그리고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침대 위 엄마와 아빠의 머리에는 여러 총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고 피를 흘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유일한 혈육인 언니 방으로 뛰어가 잠자고 있던 언니를 깨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소녀의 언니는 바로 911로 신고 전화를 건다. On the morning of February 20th, 2025, deputies with the Carroll County Sheriff's Office responded to a tragic scene at 1531 Carrollton Tyus Road. They discovered the bodies of James Brock, 45, and Kristen Brock, 41, both deceased from apparent gunshot wounds. From the very moment the 911 call was received, a relentless investigation began.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911로 신고 전화를 건 그 언니가 바로 엄마 아빠를 죽인 그 범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A 17-year-old is now charged with murdering her mother and stepfather in Carrollton. Investigators say Sarah Grace Patrick is the one who killed James and Kristen Brock in their home in February.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5년 2월 미국 조지아주 캐럴 카운티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고등학교 소녀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여러 영상들로 인해 틱톡과 유튜브에 아주 크게 바이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반부에 공개되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재판 후에나 밝혀진 가족들 사이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되고 이 사건의 비공개였던 여러 영상들이 공개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UPD가 직접 입수한 2025년 7월 7일 날 발부된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의 체포영장, 8월 19일에 사라 패트릭 사건 기소장을 참고 분석하였고 실제 사라 패트릭의 틱톡 영상을 모두 입수해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 미국 조지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 타이어스. 이곳 1531번 타이어스 캐럴턴 로드에는 크리스틴 브록과 제임스 브록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크리스틴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 사라 그레이스와 남동생 도니, 그리고 현재 남편 제임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5살 딸 제이가 함께 살고 있었죠. 크리스틴의 큰딸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2007년생으로 사건 당시 16세였고 그녀는 크리스틴과 전남편 데니얼 패트릭 사이에서 태어난 큰딸이었습니다. 사라는 타이어스에 위치한 센트럴 고등학교를 다녔고 놀랍게도 그녀는 2025년 4월 24일에 또래보다 더 일찍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친구들보다 1년 일찍 학교를 마친 것이었죠.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서브웨이와 펠리컨 스노우볼이라는 음료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그 당시 가게 주인과 직원들 말로는 사라는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항상 밝게 웃는 직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동네에 있었던 가탈리스트 개신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 벤 보너는 나중에 법정에서 사라는 세례를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라고까지 증언했었죠. 목사의 말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는 매우 평범하고 아주 착한 10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성격은 조금은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수줍고 상냥하고 용서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동시에 어린 나이에 항상 성공할 거라는 야심이 차 있었고 감정 기복도 살짝 있는 친구. 그녀는 대학을 나와서 방사선과 의료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나이 또래에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꽤나 영특한 아이였죠. 그리고 사라는 그 나이 또래에 맞게 틱톡을 매우 활발히 이용하고 실제로 틱토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틱톡에 올리는 영상들이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매우 밝고 예쁜 고등학생이었지만 가끔씩 영상 속 사라는 가족과의 갈등, 트라우마, 상실감에 대한 암시들이 조금씩 나타나 우울해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10대의 사춘기 감성이라고 치부했죠. 부모의 어두운 과거. 하지만 이 가족의 과거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과 제임스 부부는 사실 한번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만 하고 있는 상태였고 두 사람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8년 크리스틴은 메스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제임스 역시 제조 및 판매, 소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당시 큰딸 사라와 남동생 도니는 친아버지인 데니얼 패트릭에게 몇 년 동안 키워집니다. 한동안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사라와 도니는 그 나이에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감옥에서 나온 크리스틴과 제임스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의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2023년 12월 다시 재혼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다시 엄마 크리스틴과 새 아버지 제임스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2024년 중반부터 사라는 다시 엄마 크리스틴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사라의 새아버지 제임스는 출소 후에 심장질환을 앓게 되었고 LVAD라는 신부전 환자들에게 쓰는 기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일정한 패턴의 버튼 소리가 났었는데 그 누구도 이 소리가 나중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장면.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들은 훗날 딸 사라와 5살짜리 동생 제이의 경찰 진술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일부 진술들이 오염되었거나 거짓 진술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5년 2월 19일 늦은 밤, 사라의 집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TV를 보고 각자의 방으로 취침하러 들어가기 전 엄마 크리스틴은 5살 딸 제이와 큰딸 사라에게 굿나잇 인사를 했고 사라에게 새 아빠였던 제임스도 문 너머로 그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밤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인 2월 20일 새벽 5시경 막내딸 제이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가는 길에 안방에 비스듬히 문이 열려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엄마 아빠가 있는 침실을 바라보았는데 5살 아이가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인 크리스틴과 아빠 제임스가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과 머리에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머리에 총을 맞아 살해당한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제이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을 가지 않고 곧바로 언니 사라의 방으로 달려갔고 사라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 아빠가 죽은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몽사몽으로 잠에서 깬 사라는 안방으로 달려가 부모님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고 바로 911로 신고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10분 만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는 이미 사망해 있는 크리스틴과 제임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사건은 이중 살인사건이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총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 곁에는 범행에 쓰였을 법한 총탄이나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처음 경찰이 갔을 때 목격한 바로는 집안 어디에도 강제 침입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에 경찰 수사는 아주 빠르게 이 범인은 집안 사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라는 쪽으로 혐의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목격했을 수도 있는 유족들 5살 배기 제이와 큰딸 사라에게 혹시 새벽에 이상한 소리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냐고 물었고 어린 제이는 자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고 그 전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큰딸 사라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제가 자기 직전과 새벽 중간에 한번 안방에서 제임스 아저씨가 쓰던 LVAD 알람 소리가 나던 것을 듣긴 했어요. 하지만 깊이 잠들고 난 후에는 총소리든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든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라의 행동들.
사건 발생 후 큰딸 사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들이 현재 여러 대중의 의심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라는 사건 직후부터 틱톡에 슬픔을 표현하는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글, 울고 있는 영상, 기도를 부탁하는 듯한 문구들까지 계속 올라왔고 그 영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녀를 부모를 잃은 불쌍한 딸로 봤지만 체포 이후엔 그 영상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라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공개적으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 장면 역시 온라인에서 많이 퍼졌고 이후 그녀가 용의자로 체포되자 그 추도 영상 자체가 다시 소비되며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즉 당시엔 애도의 장면이었지만 나중엔 저게 정말 슬픔이었나 라는 의심의 장면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I was so used to you guys always being here to the point that I never once thought to imagine y'all not being here. I didn't have a single clue how much I needed y'all until now. Although there's nothing we can do to bring them back, we still have control over how we treat people with us today. I love you guys, and so do I. And so do they. I'm sorry. And at the end, she said, and I'm sorry. Now, she may have been sorry because she was showing emotion, possibly throughout that eulogy, if you want to call it that. But she also could have said it meaning something deeper. We just may never know exactly what she meant. 세 번째로 가장 크게 주목받은 건 그녀의 온라인 SNS 메시지였습니다. 피플지가 확보한 스크린샷과 어느 한 틱토커에 따르면 사라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계정이 틱톡 범죄 크리에이터들에게 크리스틴과 제임스 사건을 찾아봐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어떤 대화에선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 정말 큰 반응을 얻을 것 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에는 사라의 이 틱톡 메시지 논란도 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 그리고 의심의 시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커버하고 있던 캐럴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건 직후부터 이 사건의 초점을 살인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연방 FBI와 조지아주 수사국 GBI까지 함께 투입된 큰 수사로 확정되었는데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역 경찰 혼자 처리할 수준의 단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집안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또렷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살인에 사용된 총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검찰은 쉽지 않은 사건이라 생각했고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외부 강도가 우연히 들어와 버린 범행보다는 집 구조와 생활 패턴을 아는 누군가의 범행 가능성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충격적 체포 소식. A 17-year-old is now charged with murdering her mother and stepfather in Carrollton. Investigators say Sarah Grace Patrick is the one who killed James and Kristen Brock in their home in February. Channel 2's Candace McCowan is outside the jail where the teen who is being charged as an adult is being held now. Candace? And it is the person who called 911 who is now charged with the shooting deaths of James and Kristen Brock in their home on Carrollton Tyus Road in February. 17-year-old Sarah Grace Patrick is now charged with 2 counts of murder and 2 counts of aggravated assault in connection with the deaths of her mother and stepfather.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8일 경찰은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가족의 장녀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을 친모 크리스틴과 계부 제임스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럴 카운티 보안관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산더미 같은 물리적 증거와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또 FBI, GBI, 범죄연구소 등과 함께 수천 시간의 인력을 투입한 결과로고도 밝혔죠. 즉 경찰은 사라를 체포한 것이 그들의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분석의 결과라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친아버지와 함께 검찰에 잦은 출두했고 그리고 바로 캐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기소된 처음에는 살인 2건과 가중폭행 2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인 2025년 8월 19일 캐럴 카운티 대배심은 사라에게 4개의 혐의를 더한 총 8개의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UPD가 확인한 그 8개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틴 브록에 대한 악의적 살인 1건,
제임스 브록에 대한 악의적 살인 1건, 크리스틴 브록에 대한 중재살인 1건, 제임스 브록에 대한 중재살인 1건, 크리스틴 브록 가중폭행에 대한 1건, 제임스 브록에 대한 가중폭행에 대한 1건, 크리스틴 브록에 대한 중범죄 수행 중 총기 소지에 대한 1건, 제임스 브록에 대한 중범죄 수행 중 총기 소지에 대한 1건. 이 8개 혐의 구조는 단순히 부모를 죽였다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이 사건을 훨씬 더 무겁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라는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미 미성년자였기에 조지아주 주형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지지 않기에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다만 아직 본 재판 전이기 때문에 기소 내용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공소 구조일 뿐 최종 유죄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디지털 증거입니다. 아직 검찰에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그 디지털 증거들이 얼마만큼 이 사건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하고, 반대로 사라의 친아버지와 일부 가족들은 경찰이 말하는 사라에게 불리한 증거가 매우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자료를 두고 검찰은 충분하다고 하고 사라 가족 쪽은 생각보다 빈약하다고 맞서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본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공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 연기와 보석 재기각. 2026년 1월 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재판이 바로 시작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2026년 1월 5일로 재판 개시 일정을 정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사건을 2026년 8월로 미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라 변호인 측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라의 신경심리학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의 변호인은 사라가 어릴 적부터 부모들에게 받은 여러 트라우마가 사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들 때문에 그 부모를 해쳤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시신을 발견한 그날의 여러 기억들이 해리성으로 지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싶은 것이었죠. 판사는 변호인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건 자체가 무겁고 준비할 자료도 많은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고, 본격 재판 전에 다툴 내용도 너무 많아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 날짜를 8월로 미룬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밀린 뒤 2026년 1월 27일 사라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참가하기 위해 2025년 8월 첫 번째 보석 신청 이후 두 번째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이전 판단, 즉 2025년 8월달 첫 번째 보석 기각 이후에 정황을 바꿀 만한 사건에 대한 중대한 사전 변경이 없다고 봤고, 여전히 그녀의 도주 위험과 안전 문제를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시선. 그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 사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여론이 크게 갈린 사건이 됐습니다. 한쪽은 사라가 명백한 범인이라고 믿고, 다른 한쪽은 그녀가 누명을 썼거나 적어도 아직 판단이 이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죄를 믿는 사람들의 근거로는 첫 번째, 사건 이후 사라의 온라인 행동이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잃은 직후라기엔 지나치게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드러냈고, 틱톡 크리에이터들에게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직접 접근한 정황까지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애도의 방식이라기보다 사건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이 단순 추측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체포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개 석상에서 계속 산더미 같은 물리적 디지털 증거를 언급해 왔습니다. 즉 적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 체포가 감이 아니라 분석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고 총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곧 범인이 집 구조나 생활 패턴을 알던 사람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집안 사람 또는 가족과 가까운 누군가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사라와 엄마 사이에 과거 갈등 정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온라인 캡처와 주변 주장 수준으로 소비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동기 확정이 아니라 갈등 정황 정도로만 보는 게 안전하며, 그 캡처 내용은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죄를 믿는 사람들의 근거를 살펴봐야겠죠. 그 근거의 첫 번째로는 사라의 친아버지와 일부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일관되게 그녀의 평소 생활들을 언급하며 그녀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라가 전혀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며 평범하게 살던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범행 총기가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치웠는지, 사라가 단독으로 했는지, 마약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깽단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대중에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라 혼자서 다 했다고 보기엔 빈구멍이 꽤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검찰이 말하는 디지털 증거의 세부 내용이 아직 대부분 비공개라는 점입니다. 즉, 증거가 많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일반 대중은 그 핵심 내용을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쪽은 지금도 과장된 증거에 대한 체포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라의 SNS의 행동이 정말 죄책감의 발현인지 아니면 10대식 애도 표현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건 직후 SNS에 감정을 과하게 쏟아내는 10대는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소름 끼친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슬픔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그녀와 가족들의 갈등을 좀 더 촘촘히 살펴보아야겠네요. I would have thanked y'all too. I love you guys, and so do they. I'm sorry. I was front row at this funeral where I watched her do this with my own two eyes, and not a single tear was shed. And this isn't something that I thought about afterwards. This isn't something that I've gone back to the video and looked for. I was thinking it at the time. I was thinking, what is this voice that she is doing that sounds like crying, but a tear is never shed? And you can see on the video, she doesn't wipe a tear. She does not have a tissue. She does not shed a tear. Her eyes are not red. It's not speculation that she was not crying. She absolutely was not crying.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 약 4년 전이었던 2021년, 이 가족의 상처는 공개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여름의 어느 날, 엄마 크리스티는 둘째 아들 도니에게 공개적으로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마약 혐의로 양육권을 잠시 전 남편인 도니얼 패트릭에게 빼앗겼던 상태로 약 2년 동안 친아버지인 도니얼과 큰딸 사라, 둘째 아들 도니가 함께 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갈게 도니야. 네 아빠가 더는 너를 때리지 못하게 할게.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댓글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큰딸 사라가 엄마를 향해 쏟아낸 말이었죠. 사라는 그만해. 이런다고 내가 다시 너네 집으로 가고 싶어질 일은 없어. 제발 철 좀 들어라 크리스틴. 이라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충격적인 말을 남기는데, 사실 우릴 때린 건 우리 친아빠가 아니라 네가 만났던 그 남자였잖아. 아빠는 내게 손댄 적 없어. 내 동생 도니를 세뇌시키지 마. 이건 그냥 사춘기 딸의 반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아이들을 해쳤는지 그걸 두고 가족 전체가 이미 갈라져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엄마 크리스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상담이 필요해. 사라, 네가 엄마와 이런 식으로 대하고 말하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짧은 댓글 몇 줄을 남긴 엄마 크리스틴. 그런데 그 안엔 이 가족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신호가 다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에서 아무런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에 이 짧은 페이스북 포스트는 지금 단계에선 살인 동기 확정 증거라기보다는 사라와 크리스틴 사이에 오래된 감정의 골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검찰이 실제 재판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건의 정말 중요한 총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범행에 쓰인 총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사라가 단독으로 했는가, 누군가 도왔는가, 추가 체포 가능성은 없는가를 계속 묻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사건 초기부터 추가 체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었고, 공범의 가능성이나 다른 제3자의 범행 사주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사라가 왜 그렇게까지 온라인에서 이 사건을 알리려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누구도 풀지 못한 큰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라가 여러 관심과 애정들을 원했던 것 아니냐 해석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동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였다는 말은 지금 단계에선 심리 추측이지 확정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재판은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현재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승부는 2026년 8월로 미뤄진 본 재판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체포, 기소, 보석 신문, 재판, 연기까지만 공개된 상태고 핵심 증거는 여전히 법정 안에서 제대로 검증돼야 할 것이죠. 그렇게 사라는 이제 계속 구금된 상태로 8월까지 공식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라 그레이스는 부모를 죽인 냉혈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너무 이른 시점에 전국적인 악역으로 소비된 아름다운 소녀일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제3자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10대들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복잡한 가정사와 온라인 행동을 어디까지 범죄의 단서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겉으로 보이는 울음과 게시물만으로 누군가를 단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부모였던 어머니 크리스틴 브록과 아버지 제임스 브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어린 막내딸 제이는 평생 그날 새벽에 악몽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어린 아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표현이 수사기관에서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충실파에서는 8월에 있을 재판 실황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